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하셨어요. 출석을 했는데 그래서 공수처가 조사를 못 했는데 어제 변론 끝나고 나니까 공수처가 구치소 앞에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강제 구인 재시도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공수처가 사실 이번 사건에서 좀 엑스맨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엑스맨. 생각을 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저는 윤 대통령의 이 피해자 서사만 더 강화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공수처가 수사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만큼 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체포영장 집행부터 정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권이 있니 없니 그리고 왜 서부지법에서 관할 법원이 아닌 영장을 받았느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아랑곳 않고 무리하게 집행을 또 했죠. 이 엄동설안에 이 지지자들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강제로 진입을 하고 무슨 뭐 공문서까지 위조를 했다 뭐 네.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뒀으면 이 체포영장 48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유의미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지금도 뭐 강제 구인까지 하겠다. 사실 이렇게 반인격적인 이런 수사 방식을 정말 예외적인 것이잖아요. 동원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실효적인 지금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자마자 뭐 구인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방식도 정말 동의하기 힘든 방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그럼 얻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까지는 물음표죠. 네. 예. 근데 그제는 또 6시간을 또 대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게 굉장히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수처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좀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서 좀 정치적인 퍼포먼스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았으면 이제 20일 안에 저희가 또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또 기소권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또 열을 하고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검찰에 또 넘겨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수사에 진척이 없으면 빨리 넘기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안 그래도 또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한 거 우린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다시 조사해서 다시 봐야 기소 된다. 결정을 하겠다. 근데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공수처가 이렇게 실효성 없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졸속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공소장도 제대로 작성을 못할 것이고 재판장에서 불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진행을 그 모든 책임이 공수처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가 내란죄 수사가 미궁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책임은 오로지 공수처한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지 간에 이 공수처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전면허 따면요, 보통 운전면허 따면은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게 면허 따고 바로 직후 초보 운전일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지 많이 긁고 그때 하고 싶은 대로 다 긁고 막 그러는데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어제 오전 방송에서 공수처가 이런 식이면 아마 헌재 변론 바로 끝나고 바로 다시 재시도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그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물론 이제 혐의가 있다면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그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법조인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없는 것 같다 이런 시각도 많은 것 같고요. 또 법조인들 사이에서 지금 법원 내부망에도 그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법관들 커뮤니티에서도 이게 내가 아무리 법전을 뒤져봐도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주장을 하잖아요. 현직 부장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또 현직 판사들이 또 동조하는 댓글들도 달렸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만약에 그런 판사들이 영장을 청구를 받았다라고 하면 발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라는 것이 무슨 뭐 3명의 판사가 3심제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판사 개인의 재량권이 폭넓게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사들이 만약에 청구를 받았다라고 하면 발부가 안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는 게 또 기정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결국에는 판사 개인이 발부했으니까 무조건 따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글쎄요 좀 타당한지 모르겠다. 저희 박민영 대변인이 지금 출연하시니까 시청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팬클럽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수처가 어제 기자단에 공지한 문자 내용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참 공조수사본부 공지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땡땡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음 끝 이렇게 또 했었고 그 다음에 9시엔 또 어떻게 보냈냐 똑같이 보냈어요. 피의자 윤땡땡 조사를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기소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게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 피의자 윤땡땡이라고 기재한 거 이거는 뭐 표현의 그 의도가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니냐,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이미 기소가 된 것도 아닌 이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지칭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그런데 예. 공수처가 법을 모른다라는 논란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지난 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1차에서 실패를 하고 나서 경찰한테 체포 집행만 너네들이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청을 맡기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법을 모른다, 약간 이런 또 조롱들도 당하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도 이 공수처가 얼마나 법을 모르는 집단인지를 또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저는 이런 사건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미 기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 자백이나 예.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검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또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본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서 또 자신들이 공수처가 원하는, 수사기관이 원한다는 말도 전 맞지 않다라고 보지만, 그런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검찰로 수사를 넘기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대단한 어떤 주도권을 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 뭔가 이 객기, 이런 것들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뭐라도 하나라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강압적인 수사 방식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아예 체포영장 집행해봤자 실효성이 없을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너네 관할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와라. 그렇죠. 예. 그럼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또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 공수처가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응했다라고 하면 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비판할 만한 명분은 있었겠죠. 그렇죠. 명분이. 예. 네, 우리가 절차대로 해줬는데 왜 수사 협조를 안 하냐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 이 상황을 모두 자초한 것은 수사기관 공수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수사 관련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그 예. 공수처가 윤 대통령 가족 접견도 막은 데 이어서 서신도 지금 금지를 했습니다. 네. 이거 세죠. 네. 굉장히 서신 좀 금지. 비인도적인 네.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상 재판에서 이제 피고와 다퉈야 될 검찰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페널티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접견을 막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족까지 못 만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사실 윤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봤자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위독한 장모, 어머니밖에. 그렇죠. 예, 예, 모친 정도밖에 없는 예. 건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윤기준 교수님이 돌아가셨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한다라는 것은, 막상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가 접견하러 오겠습니까? 사실 그럴 건강 여건도 전 안 된다라고 알고 네.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봤자 또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고 있나요? 이제 김건희도 잡아 넣어야 된다. 토리는 내가 입양해서 키우겠다. 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선 넘었어요. 그거.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올 의사가 있겠나요? 나올 의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접견을 막는다라는 건 정말 망신주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통진당 사태 때 그때 이석기 전 의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서신 접견 금지되긴 했었는데 예. 가족은 풀어줬어요. 맞습니다. 아니, 사실 그때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예외 규정, 그러니까 임의 규정을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막 적용을 해서 전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효성도 없는. 그 가족 접견이라는 것이 뭐 증거인멸의 우려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증거인멸 우려가 만능치 특히나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고작 15자로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족 접견이라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다 녹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가족 접견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잘 알아요. 예. 예. 다 녹음이 됩니다. 예. 녹화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좀 지나치게 좀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신금지도 사실 편지를 다 검열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걸 통해서 증거인멸을 한다? 사실 이것도 정말 갖다 붙이기식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거면 예. 변호인단을 통해서 하면 되죠. 그쵸, 왜 예. 굳이 가족을 향한 서신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전제를 계속해서 가져다 붙여서 윤 대통령을 좀 악마화하고 좀 망신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읽히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비인도적인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윤곽근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 중에도 공수처에서 뭐 구인하러 나왔다. 접견이 계속 이어졌는데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 중에도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이 크게 두 개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 관련된 본인의 형사 관련 재판, 그 다음에 헌법 재판이 있는데 이 헌법 재판이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 중요도로 놓고 보자면 헌법 재판이 굉장히 더 중요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런데 이 형사에 와서 수사를 받으라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 이거는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네요. 예. 양쪽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 정말 이례적으로 이 변론기를 5번이나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주 2번씩 의무적으로 나오라는 건데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헌법재판소 그 공판을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양쪽 법원이 모두 다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지금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제 그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서부지법 난입 사건이 직접 출석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좀 복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나를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 네.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이 적발돼서 이제 연행이 된 사람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2030 세대였다라고 그렇죠. 해요. 이게 사실 이 보수 집회에서는 좀 과거에 목도하기 어려웠던 그런 그렇죠. 또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좀 많은 또 심경의 그런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정권에 또 청년 행정관으로 그렇죠. 있어봤지만 그 대통령께서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기득권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론적으로는 이 정치인들 소위 이제 기성세대들을 상대를 해보면 다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관계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또 은연중에 하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서 젊은 세대들은 뭐 어떤 정무적인 조언이나 뭐 의사결정을 할 때 그래도 기득권에 의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조언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저는 생각이 반영된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 대한 늘 애틋함이 있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개혁 과제라는 것도 굳이 대통령 입장에선 택하지 않아도 될 길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각종 이익단체, 직능단체, 이제 그리고 야당, 이 부처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실 부처도 규제 같은 거 없애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통솔하는 이 내각까지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변화마저도 자신이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겠다. 이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 지금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많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적어도 네. 이분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질문지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예. 대변인님 행정관으로 계실 때 대통령실에 계실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청년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누셨나요? 윤 대통령이 많이 관심이 있으셨는지.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용산으로 옮긴 것에 저희가 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참 안타까운데 예. 이 청와대에서는 이 저희 행정관들이 머무는 업무관과 이 대통령의 집무실이 차를 타고도 거의 30분을 이동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뭐 문고리니 뭐니 하면서 또 그 앞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여건 물리적 여건이었는데. 저 일할 때는 대통령 집무실과 제가 일하는 이 행정관 이 사무실이 거의 100m 거리밖에 100m? 안 됐어요. 네. 제가 3층에 있었고 이제 5층에 집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딱 계단 2번 올라가면은 집무실이 있었거든요. 물론 막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민영이 마음 보고 좀 해라.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때때로 어떤 뭔가 청년 정책 관련해서 이를테면 뭐 게이머 권익 보호다 네. 아니면 이제 저희 한번 또 69시간제 같은 사고가 또 난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직접 물어보고 또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또 좁혀졌다라는 것이 그런데 선순환들이 있었고 저희가 사실 과거 정권들에 비해서는 좀 발빠르게 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또 그게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어제 그 헌재에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 이런 질문에는 없다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고 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
질문에 대해서는 뭐 준 적 없고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담담하게 뭐 직접 변론을 했다고 이제 보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게 직접 하는 게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조금 정치적인 판단이 전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화돼서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헌법 정신을 수호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 법 집행의 결과가 어떤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또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뭐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또 정성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가 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재판 때도 6대 2의 원래 결과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법조 기자들한테 좀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것을 6대 2의 결과가 나오면 이게 국민 분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론이 네.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 이 탄핵 심판의 어떤 그 결정문을 읽어봐도 이 사람은 내용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표는 찬성을 던졌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쟁점 자체도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불법이나 어떤 뭐 뇌물 이런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예. 비상계엄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이 대통령한테 용인된 권한이 맞느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거 민주당이 사실상 행정부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는 불가피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이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국회를 무력화시킬 의도와 그 실질적인 위력이 없었다.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제 바로 녹화가 돼서 국민들이 다 목도를 예.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재판에 더 저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계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분들의 자유니까. 근데 야당에서 어떻게 보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야당이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거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재판 지연하고 민주주의 모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재판 지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너무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이 저희가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33, 즉 1년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1심만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심도 비슷하게 걸리면 사실상 이 선거법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제가 봤을 때 집권을 한다고 쳐도 만약에 재판 계속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2017년에 그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국민일보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홍준표 후보가 2017년에 당선된다라고 하면 재판이 중단될까요? 라고 하니까 10명 중에 7명이 심지어 민주당 쪽에 상당 가까운 분들도 재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아야 되고 10명 중 10명 전원이 거기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런 최대 리스크를 짊어지고 사실 지금 행정부를 민주당이 무리하게 마비시킨 것도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29건의 탄핵 중에 또 검사에 대한 탄핵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네.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거는 입법권을 남용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이 재판 지연을 위해서 옹립을 했던 이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재판 지연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애초에 5번의 이 변론 기일까지 다 확정을 시켜놓고 심지어 내란죄까지 배제를 시키면서 네. 이 쟁점을 4개로 좁혔습니다. 그렇죠. 네. 이 지점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고 저는 계속 다퉈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 소추의 적극적 당사자는 국회인데 소추단에서 조율을 해서 특정 내란죄라는 이 탄핵 소추안의 80%를 차지했던 이 내용을 배제를 시킨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동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런 상태에서 재판 지연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맥락도 맞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진영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 좌파 진보 언론에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 저희가 서부지법 사태 잠깐만 조금만 더 다뤄볼게요. 서부지법 사태에 연루된 6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영장 심사가 어제 열렸을 텐데 결과가 보도는 아직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수 아마 구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이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응당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형평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민노총은
전농은 왜 잣대가 다르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인데 저희가 폭력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주장이 아니라 이 법원이나 이 경찰 내부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원에서도 사실 민노총이 뭐 관공서 뭐 과거에 때려 부수고 이제 그런 그렇죠, 식으로 예. 했던 건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번에 탄핵 찬성 집회를 하면서도 민노총의 폭력 행사가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사실 이번에 법원도 좀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을 향한 이 난입과 그렇죠. 폭력이 있었던 예. 건 최초였기 때문에 막상 법원이 당사자가 되어 보니까 우리가 과거 너무 이 집회 시위에 대해서 너무 폭넓게 자유권을 보장하면서 심지어 폭력이 있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이제 법조계 내에서도 있는 것이고요. 아, 예. 또한 법조계에서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이재명 대표 사례를 꼭 인용하지 않더라도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그렇죠. 대해서도 예. 이 대법관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러면서 영장 발부 판사 개인에게 너무 많은 이 사법적인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 이 부과되는 것 자체에도 맞습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 논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과거의 어떤 뭐 민노총의 사례라든지 이 재판 과정의 공정성이라든지 저희가 정말 복합적으로 살펴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배후가 있다, 뭐 사전 모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뭐 석동현 변호사가 배후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여권이 이 폭력 사태 배후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중도층을 이제 포섭하려고 몰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말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그 법원 난입 사태로 가장 난처하게 된 것이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을 리가 없고 저희도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법원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전 사실 어떤 이런 폭력 사태라는 것은 정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뭐 헌법재판소의 권유를 받고 내란죄를 배제했다느니 무슨 뭐 이상식 의원은 공조본과 메신저 역할을 했다느니 뭐 장갑차를 동원해라 뭐 아하. 총알을 맞아서라도 집행을 해라 체포영장을 이런 식으로 사실 상황을 상당히 과열시키고 이 지지자들을 좀 자극을 한 건 또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이런 자극과 과열 어제도 사실 뭐라고 하냐면 그 헌법재판소 들어가기 전에 탄핵소추위원들이 뭐 극단의 무슨 뭐 폭도들이 예. 난입을 했고 무슨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언어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은요 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봤을 때 이 강한 작용이 있으면 그 백래시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누구의 책임을 따지자고 한다면 아니 법원 측에서도 그 수사권 논란이 있다라고 하고 저희는 법적으로 다툰 것밖에 없는데 정작 이 반대측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지금도 내란 속의 윤석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랑 호칭도 붙이지 않습니다. 공당이. 이런 민주당의 과실이 더 크다라고 보죠. 근데 이것을 무슨 배우서를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 폭력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당의 어떤 문제 해결적 사고가 안 되는 정말 이 당위와 명분, 이 상황 문제 상황 그 자체에만 이 함몰되는 민주당의 특성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 불집혀서 절대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배후가 있다, 뭐 음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사실 음모론 그런 식으로 이게 불에 지피면은 나중에 꼭 그렇게 불에 지핀 사람들이 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만고불면의 진리 같은데 이재명 대표 관련 내용도 저희가 짧게 좀 다뤄볼게요. 저희가 몇 가지 두어 개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 하락세가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에 대해서 여론조사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좀 분석해봐라라고 했다는 건데 그런데 주 원인으로는 본인이 사실 지목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일단 전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국힘 대변인 자격으로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 증가 추이 이거는 뭐 지금 몇 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외연 확장 부분을 좀 더 어떻게 강구해야 될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의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봐라라고 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 답은 명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박스권에 지금 민주당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뭐 카톡 겸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탓을하고 무슨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답이 이 민주당에는 이미 상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상수를 제거할 수 없어서 정말 M1대다가 화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 윤 대통령 최초로 40% 지지율이 나왔던 소위 코프라 예. 항의 방문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인식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민희 의원이 또 언론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 심지어 아하. 포털 대표까지, 네이버 아하. 대표까지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서 네이버 들어오세요 또 이런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이제 약간 후문이기는 한데 최민희 의원이 독감을 핑계로 청문회 취소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제야 조금 제동이 걸리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소위 시민사회 입틀막 폭주기관차 민주당, 전 이런 부분이 정말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고, 이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때문이라는 이 결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 결과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정치라는 것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혹은 이제 뭐 지금 이 법원 난입 사태가 잘못됐다, 저는 이런 시민사회의 가치 판단은 너무도 명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 상황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절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상 거의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검, 탄핵만을 외치고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심지어 문체부 그 상임위에서는 어차피 내가 청와대 다시 쓸 거니까 문체부가 청와대 관리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국민의힘 역시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크지 저희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자규에 의한 결론이라고 보긴 전 어렵다라고 아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잘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 지형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이 전 국민이 정치 고관여층화 돼가면서 맞아요. 이 양당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정치하게 판단을 하고 계신 영향이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 말씀하신 이런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정책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민생과 이 국민의 삶에 소구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규제 혁신, 뭐 단통법 폐지, 뭐 도서정가제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를 비롯해서 뭐 여러 이 미시적인 정책들 포함해서 뭐 세제라든지 뭐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삶에 맞닿는 많은 정책들을 다뤄왔는데 저희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많이 관철시키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마찬가지로 여전히 여당인 것이고, 정말 그렇죠.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라고 해도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이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권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그 친중 딱지 붙이기가 뭐 극우의 뭐 차기 대선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딱지를 붙인 게 아니라 좀 자기네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지 않나요?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시시의 발언이라든지 저희가 전혀 그분들한테 억지로 그런 프레임을 씌운 적이 없고 자초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이 중국에 의한 이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한 여러 시도들에 대해서는 미국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 같은 이 아예 메신저 자체를 금지시킨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의 가장 큰 모순이자 취약점은 선거에 의해서 그 체제마저 전복될 수 있다라는 그 약점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렇게 자본력과 어떤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 강력한 공산 체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우려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그러니까 대선에도 개입했다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것을 뭐 음모론으로 불지필 필요까지는 없지만 당연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북한에 의한 뭐 선관위 해킹 시도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산 장비, 저희가 LG 플러스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한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지만 선관위가 3개월 만에 이 수의 계약을 끝내버렸거든요. 사전선거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이게 과연 이런 좀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결정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이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민주당이 문제인 것이지 저희가 그런 프레임 공세를 한 적이 없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보니까 미국 정치인들이나 미국 언론, 뭐 VOA 같은 데도 그렇고 미국 국무부 영향을 받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재명 대표의 반미 발언이나 친중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좀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속보를 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2월 1일부터 10%의 관세 부과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민주당 야당 측도 우리한테 지금 친중 딱지 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는 안 한 건데 저희 PD님이 물어보라고 하고 제가 PD님이 시키면 또 잘합니다. 이 PD님이 최근에 그 개혁신당 여기도 좀 당이 크지는 않은데 네네네네. 엄청 시끄럽잖아요. 여기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들도 그렇고 뭐 의원님들 뭐 그다음에 당 주요 당직자들 사이에 엄청난 내용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예. 사실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당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좀 이게 사소한 거 가지고 또 이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해서 사실 좀 뭐 집안에 숟가락 개수 가지고 싸우는 거 가지고 저희가 논평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이 맞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과거에 의원의 또 이렇게 사감이 있다고 아, 이재명으로 몰아가는 죄송합니다. 이준석 의원의 네. 사당이 맞죠. 사실 그 당의 지분 자체가 이준석 의원에게 전 9할 이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본인이 당무를 맡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네. 어설프게 이제 본인의 지분이 있는 정당의 당무를 분리하려고 했다가 사실 사달이 난 거고 결론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책임도 수습할 책임도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방송을 좀 진행했는데요. 댓글 보니까 혹시 이 표현 좀 그런데 이준석 빠냐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과거 기사를 찾아보시면 네. 두 분의 인연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네이버에 제 입으로 나옵니다. 하기 좀 민망하네요. 저 예, 누구도 그렇게 빨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젊은 대변인입니다. 가장 최연소 대변인이죠. 지금 대변인당 맞습니다. 중에서 예.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